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낮이 확실히 길어졌죠? 네, 뭐 완전 여름인 것 같아요. 예. 네. 새벽에 뭐 잠이 좀 일찍 깨더라고요. 밖에 네, 혼하니까. 맞습니다. 이사님은 요즘도 여전히 새벽 3시, 4시 그때 일어나십니까? 네,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예.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시장 보겠죠? 네, 항상 이제 일어나면 보죠, 바로. 어떤 상황이. 긴장되는 순간. 네, 요새 미국 증시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요. 예. 그래서 또 안 볼 수도 없고, 요즘엔 또 갑자기 코인도 많이 변동성이 있어서 그렇죠. 뭐 그것까지 체크하느라고 아, 조금 새벽에 일어나 좀 바쁘긴 합니다. 예. 참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번 주 증시도 뭐 썩 좋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슈들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 주 거의 내내 빠졌었고요. 뭐 금요일을 좀 제외하고는 거의 8일 연속 그냥 하락을 했었고 예. 연중 최저가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2,550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게 보니까 2020년 11월 지수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그때로 이제 그런가요? 복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뭐 거의 한 20% 이상 빠져 있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한 14% 가까이 지금 빠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입금 원인들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 증시가 너무 변동성이 커져가지고요. 특히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이제 그 우량하다는 애플마저 그냥 주가가 무너져가지고 충격파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번 주에만 6%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 테슬라 같은 이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은 사실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이 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성장주가 그쪽에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뉴스들 통해 보셨겠지만 저는 뭐 제가 암호화폐를 잘 모르지만 루나 사태가 좀 터져가지고 예. 이게 뭐 암호화폐 가치가 뭐 97% 정도 예. 하루 만에 폭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연결된 게 또 게임 회사들, 뭐 네. NFT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이게 그러면 NFT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워지나?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게임주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이번 주에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좀 약화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리가 어쨌든 공통분모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약한 고리부터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가상화폐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큰 이쪽에 좀 뭔가가 좀 이제 터져버린 거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보시면 최근에 보면 그래도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어쨌든 더 빠지진 않잖아요. 버텨는 주는데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적자난 기업들은 그냥 용서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결국 긴축에 의한 좀 약한 고리가 좀 붕괴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좀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로 여전히 높아가지고 뭐 인플레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시장 예상치가 한 8.1% 정도였더라고요. 그것보다 조금 높다고 해가지고 나스닥이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과도한 반응이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숫자보다도 사실 숫자로 보면 저 3월에 8.5%니까 네. 이번이 8.3이잖아요. 네. 그럼 피크아웃이 맞죠, 사실은. 좀 꺾인 거죠. 특히 에너지 가격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내용이 사실은 좀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물가 상승을 주도한 쪽이 어디냐면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었어요.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이번에 그 에너지를 제외하고요. 4.9%나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 주거비가 임대료가 한 5.1% 올랐고 가장 타격을 많이 준 게 그 항공료입니다. 항공 그 티켓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게 33.3%나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서비스업 경기가 이제 본격 호황으로 지금 진입을 했잖아요.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아웃 하는 그 수치만 본 게 아니라 세부 항목을 보니까 수요를 어쨌든 이게 약간 누그러뜨려야 물가가 좀 완화가 될 텐데 서비스업 경기가 이렇게 좋아져 버리면 긴축에 또 명분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이걸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축 강도 이거 쉽게 해소되기 어렵겠다. 0.75도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왜냐 아까 그 말씀드린 항공기 티켓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예. 주거비도 이게 당장 꺾일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달은 더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것 같아요. 예상. 그래서 우리가 다 수치는 이거 보면은 이거 꺾인 것 같고 약간 이제 우리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셨겠지만
서비스업 물가의 그 충격적인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나스닥의 그 어떻게 보면 투매가 나왔죠 그날 네. 발표하고 나서 그거를 좀 자극시켰고 그러니까 결국 사실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금리 인상의 명분을 또 한번 제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연준이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실 경기 침체는 증시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연준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에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요거는 약간 또 호재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에 오히려 너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그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이 보고서인데 근데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또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은 또 완전히 판이에요. 그래서 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장 같은 경우는 0.75% 배제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로 발언을 해버렸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장도 지금이 바로 금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될 때다.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제적으로 일단 올려야 된다. 그리고 경기 상황 보고 그때 가서 좀 판단하자. 그러니까 경기가 타격을 받더라도 연준 위원들의 지금 발언을 종합하면 일단 올리는 게 우선이다. 물가부터 잡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정 보고서에는 너무 올리면 타격을 받는다고 나와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어쨌든 그거는 알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우선순위가 물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커스가 그쪽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도 결국 거기에 맞춰지면서 금리 결정을 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상장 기업 132개의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28.5% 올랐는데 반면에 주가는 올해 들어서 12.8% 하락했다. 지금은 또 약간 14%까지 하락했다 이야기 네. 나오니까요. 이걸 보면은 주가는 뭐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다는 이 명제 자체가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미국, 중국, 러시아발 이런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이 안 되면은 좀 주가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죠. 이게 주가를 움직이는 이제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장기적인 걸 결정하는 건 기업 실적이고, 네.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 단기적으로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는 수급하고 심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 말씀하신 대로 이 매크로 변수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안 돌아서는 거죠. 심리가 돌아서야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뭔가 매크로 변수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악화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발표되는데도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일단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매크로 이렇게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 오면 지금 좋으면 또 뭐 하겠냐. 결국엔 꺾이지 않을까? 이 우려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이 어려운데 근데 분명한 거는 숫자는 진짜 좋아요.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고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일단 한국전력이 적자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 그걸 좀 제외해야 되거든요. 한전이 17조 원 이상 적자 볼 것 같아요, 올해. 그거 제외하면 작년보다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15% 증가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두 자릿수 이상이니까 내용이 되게 좋은 거죠. 전체 기업들. 네, 전체 기업들. 예. 한전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보다 훨씬 좀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기업들의 이익만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많이 승자가 됐죠. 뭐 반도체, 또 배터리 쪽도 네, 배터리도 그렇고 조선도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갔고 또 무엇보다 환율 효과를 톡톡히 지금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가격 전가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기업들이 생겼고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안타까운 건 이 좋은 것들을 아무도 지금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시장이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 환경 중에 지금 미중러 매크로 이 환경 중에 하나라도 좀 완화만 되는 뭔가 시그널 있잖아요. 예. 그런 것만 나오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 체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데 다만 그래도 미국보다 잘 버티는 건 역시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단단해서 좀 그래도 나스닥의 급락에 비해서는 충격은 좀 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그나마 기대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어떤 관세가 상당히 높은데 좀 낮춰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좀
나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관세 우리가 관세 충격 받았잖아요. 우리 예. 한국은 이미 4년 됐죠. 2018년 네. 기억하시겠지만 2년 동안 경제가 정말 안 좋아졌잖아요. 뭐 수출 경기, 그래서 주식시장도 빠졌고. 근데 이게 이제 관세를 완화해주면 어쨌든 이제 뭐 속내야 다 다르죠. 뭐 서로 뭐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급한 불 끄자야 되죠. 일단 이제 물가가 원인이고 예. 중국도 이 상황으로 가면 경제에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세 인하는 서로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원하긴 하겠지만 또 서로 간에 또 자존심 문제도 있다 보니까 쉽게 뭐 이렇게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내용을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2018년도 트럼프 시절에 관세 분가 그 2번 발효된 게 있는데 그게 4년이 지금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좀 자연 종료가 된대요. 네. 이 기간이 좀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서로 간에 뭐 어느 정도 좀 합의는 또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뭐 거부감이 없으면 자연 종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게 자연 종료가 되게 되면 날짜가 보니까 7월 6일이에요. 네. 2018년 7월 6일 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달이 채 안 남았죠. 안 남았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좀 합의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1.3% 정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뭄의 단비죠. 이 정도만 떨어뜨려 줘도 지금 물가 때문에 모든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고 중국은 또 경기 회복도 가능해지고 예. 이런 시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7월 전에라도 양국이 좀 합의를 해가지고 관세를 좀 인하를 해주면 좀 굉장히 증시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을 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1,400원대까지 간다. 뭐 그럴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뭐 당장 낮아지지 않다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회복은 당분간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환차익이나 뭐 환차선보다도 헤지 펀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안 좋고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 강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 안 사겠다는 게 일단 논리인 것 같아요. 환차선보다 그게 좀 우선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달러 강세가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가 꺾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유럽과 일본만 잘해주면 돼요, 사실. 근데 지금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릴 상황도 아니고 일본은 그 물가가 되게 낮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소비자 물가가 가장 낮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닌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돈 풀겠다는 얘기도 예. 나왔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국가예요.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거기서 에너지 수입을 지금 못하면서 경기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로화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달러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일본 엔화도 좀 강해지면 좋고 일본이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그러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유럽 쪽이 좀 네. 이렇게 유로화 강세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조금 회복하면 네, 중국도 좋고. 위안화가 좀 약해니까. 예. 그럼 결국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건 푸틴하고 시진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 두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 원인이 이 두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건 시간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가 뭐 여기서 계속 이어져서 뭐 1,300원, 1,400원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건 진짜 위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좀 달러가 급하게 좀 꺾일 만한 요인이 당장은 안 보인다. 아니면 연준 의장이 좀 마음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잘못하면 경기 침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바꿔서 속도를 좀 완화시켜주면 그래도 그건 달러가 약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저도 답답하지만 1,300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환율이 구조적으로 꺾일 수 있는 그 요인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좀 답답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어떤 쪽입니까? 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던 거는 기아를 많이 샀고요. 1,094억 샀고 SOE를 701억, SK텔레콤을 613억, 네이버를 330억, 위메이드를 329억, 하이브를 240억, 우리금융지주를 227억, 현대중공업을 211억, HMM을 199억,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192억 정도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은 뭐 특정 섹터를 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 실적주하고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산 것 같고 아마 네이버, 위메이드, 하이브는 이 기업들이 요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세 개 다 성장주인데 아마 공매도 좀 일부 환매 들어온 거 아닌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은 조금 이제 환매 커버리지를 쇼커버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SK하이닉스를 649억 샀고요. 기아를 466억, 펜오션을 408억, 한국타이어를 316억, HMM을 310억, 삼성 SDI를 284억, LG화학을 283억, CJ제일제당을 275억, 아모레퍼시픽을 262억, 신세계를 252억 정도 샀고 역시 외국인과 비슷하게 기아하고 HM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해운주를 좋게 보고 하이닉스를 굉장히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많이 샀고 그 외에 리오프닝 수혜주죠.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를 좀 일부 매수한 게 기관들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뭐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4,713억 샀고 LG생활건강이 폭락을 했었는데 아마 저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1,814억, 삼성 SDI를 899억, 카카오를 761억, LG전자를 736억, 포스코홀딩스를 499억,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전 두산중공업입니다. 486억, 에코프로비엠을 453억, 삼성전기를 413억, 그리고 KG스틸을 389억 샀는데 여기서 뭐 사실 KG스틸을 좀 제외하고는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저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급락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밑에 받쳐놓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이 뭐 썩 좋지가 못했으니까 많이 오른 업종은 없지만 그래도 뭐 잘 버틴 이런 업종들 어떤 쪽입니까? 네, 아까 이제 기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이제 공통된 섹터가 해운주였잖아요. 네. 이번 주에 해운주가 가장 좋았고요. 해운 섹터가 3.4% 상승을 했고 통신업종도 좋았습니다. 2.13% 올랐고 백화점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82%. 그리고 이번 주에 그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파운드리인데 그 회사가 좀 올라가지고 반도체 대표주가 0.72% 정도 올랐고 그 이제 나머지는 다 하락한 섹터인데 하락폭이 적은 기업들 섹터 좀 말씀드릴게요. 종합물류 섹터가 마이너스 0.58%, 도시가스 섹터가 마이너스 1.59%, 리츠가 마이너스 1.68%, 편의점 관련주가 마이너스 2.06%, 정유업종이 마이너스 2.1%, 자동차 대표주가 마이너스 2.28%. 사실 이번 주에는 하락한 섹터가 그냥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대부분 뭐 게임주나 이런 성장주가 많은데 그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해운, 통신, 백화점이 올랐잖아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확실히 잘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이제 하락장에는 뭐 대형주보다 좀 중소형주가 그나마 선방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모든 중소형주가 다 좋을 수는 없는 일이고 좀 어떤 섹터 쪽이 그나마 중소형주 중에서도 좋은 편입니까? 해운주가 옛날에는 대형주가 많았는데 워낙 이게 시총이 좀 커져가지고 근데 해운주 중에서 HMM도 좋았지만 중소형주인 그 펜오션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이번 주에 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업종에서도 그 벌크선이죠, 벌크선. 예. 네. 그쪽 섹터가 좋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상사업종 하면은 되게 막 대형주였는데 이쪽도 시총이 너무 작아져가지고요. 지금 좀 중소형주로 많이 분류가 돼 있어요, 일부 기업들이. 그런가요? 예. 이게 시총 비중이 0.5%밖에 안 된대요. 전체 섹터에서, 전체 코스피에서 그 정도로 이게 규모가 작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상사 쪽도 좋았고,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아요, 최근에. 반도체 투자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쪽 좋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그 중소형 부품사들 있잖아요. 예. 이쪽이 요새 왜 좋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하면 아마 그 전기차 공장 짓지 않을까. 그 미국 조지아 쪽에. 그 얘기가 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오히려 형님들보다 좀 좋았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좋았어요. 조선 그 대형사보다 뭐 엔진 만들거나 LNG 뭐 본행제라 그래가지고 LNG 선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단열재인데 그런 거 만드는 기자재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고 지난주 보고서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효과인가? 예. 네. 그리고 강관 업체들, 예. 파이프 만드는 여기도 이제 중소형주가 많은데 이런 섹터들이 다 좋았는데 근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각각의 모멘텀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유가 수혜주거나 아니면 투자 확대 수혜주 이런 섹터는 좋았고 근데 뭐 급락한 섹터는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게임이나 인터넷 플랫폼 쪽인데 이걸 대표하는 게 뭐죠? 다 무형자산. 네. 그러니까 무형자산 기업들은 안 좋았고 중소형주도 예. 근데 방금 좋다고 말씀드린 중소형주는 여러분도 딱 떠올리시면 유형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형자산 섹터는 확실히 좋았고 무형자산에 들어간 섹터는 좀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현 미사님이 선정한 이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한화투자증권의 송유림 연구원님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탁 회사 있잖아요, 부동산 신탁. 토지 신탁하고 네, 토지 신탁에 예. 그 회사들도 챙겨봅시다라는 제목, 그러니까 신탁사도 챙겨봅시다. 아,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되면 많이 이제 건자재나 건설업 쪽만 떠오르시는데 신탁사도 한번 챙겨보자는 그런 보고서니까 한번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걸 일명 도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예전에는 이 신탁회사가 뛰어들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신탁회사가 조합원들의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KB 부동산 신탁, 물론 이제 비상장입니다. 근데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역시 그 5위에 한국토지신탁이 있고 그다음에 7위권의 한국자산신탁이 주요 상장사로 좀 포진해 있고 그 LF 혹시 아세요? LF가 그 LG 패션인데 예. 그 의류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자산신탁을 또 인수했었어요. 아. 과거에. 그래서 LF도 약간 여기에 일부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신탁은 뭐냐면 부동산 소유자인 그 위탁자가 부동산을 이제 신탁사에 이제 위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탁사는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굴려주는 거죠. 뭐 분양을 하건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임대 수익이라든가 분양 수익을 이제 위탁한 그 회사나 개인한테 이제 수익을 넘겨주는 그래서 그 수익의 일부를 이제 수수료로 받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을 이거를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땅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도 계속 재건축 활성화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재건축할 때 방식이 두 개잖아요. 조합원들이 직접 하거나 네. 아니면은 신탁사에 맡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직접 해요. 사실은. 근데 조합원들이 직접 하면 리스크가 이번에 둔촌동. 예, 둔촌동이. 그래서 요새 좀 분위기가 또 신탁사를 좀 아. 많이 활용하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대요. 이게 단점이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일부 매출을 신탁사에 줘야 되잖아요. 예. 자기 이제 이익을 일부 떼줘야 되는 리스크는 있지만 신탁사에 맡기면 그 건설 그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이 엄청 단축된대요. 아. 한 절반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이 조합원들이 신탁사에 맡기는 비중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굉장한 또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PER이 지금 4배밖에 안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5%를 상회할 정도로 배당 매력도 높으니까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 상승한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